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충청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대전의 한 마을은 물바다가 됐고 이 충북 영동군에서는 저수지 2기 무너졌습니다. 오늘 장마는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수도권 등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 일부 지역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주원진 기자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컴컴한 새벽. 급류에 차들이 떠밀려 다닙니다. 충남 서천군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분명히 바깥에 택시가 있었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택시가 없어진 거예요. 어제 비로 충남 논산군의 오피스텔 지하 1층이 물에 잠겨 남성 1명이 숨지고 충남 금산군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27가구 36명이 고립돼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구조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신 분도 계셨고 다락에 가신 분도 있었고. 충북 영동군에서는 저수지 뚝이 터지면서 물 42,000톤이 쏟아져 나와 인근 농장 사슴 15마리가 급류에 떠내려갔습니다. 이거 안 들어가겠어 이거? 나왔다. 빠진다. 힘내라. 오늘은 장마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체감온도 31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요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북경찰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현장 작전 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관련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첫 발을 뗐다며 맞섰습니다. 오늘 보고회의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하겠다고 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된 상황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시점부터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고 녹취 당사자인 이 씨도 허세를 부린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을 모르고 연락도 안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결정적 단서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사법과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등 현안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8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데 입법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용호 의원과 진보당 윤종호 의원 등 야 6당이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노조법을 당론 채택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앞서 21대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보다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등 더 강해진 법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또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법 개정안 등도 당론 채택할 예정입니다. 민생개혁 법안에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본회의에 올려서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방송사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시점 등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방송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당은 1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서 방송 3법 플러스 방통위법 등 주요한 당론 법안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특검법 강행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임시국회 일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을 30여 개 채택하며 입법 속도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놓고 지금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탄핵 청문회가 위법적이라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당 목소리 또 이 전 대표의 반응까지 함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이 탄핵에 O냐 X냐 이런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할 거냐 안 하냐 답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 여당이 OX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여야의 주고받은 내용 등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OX로 답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게 왜 OX로 답하라고 했냐 유치하게 들릴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의결하겠다라고 하고 이를 통해서 청문회를 개시하겠다라고 하면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 없이 이것을 한다라는 건 이건 행정 소모죠 지금 국회의원들 여럿이서 그것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요청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탄핵 사유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법 전문가 아닙니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려면 헌법 질서를 위반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이 심각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기각됐었을 때 나왔던 판결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 소모, 지금 이런 입법 소모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라고 대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다른 이유는 결국에는 정쟁용이다. 그리고 이재명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다. 네, 이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OX로 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 지금 또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그러니까 증인을 불러도 출석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추경호 그 원내대표께서 물어보신 그 OX 답변 제가 말씀드릴게요. 탄핵이 아닙니다. X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 한 분이 탄핵을 해달라고 청원을 낸 거고 거기에 133만이라는 국민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어떤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는 그 청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청원이 탄핵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대통령실이 133만이라는 국민들의 겸허한 목소리를 받고 반성하겠다. 이거면 끝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한만 법에
정해진 그 절차대로 국회법 65조 보면은 그냥 그 소위라든지 위원회에서 의결로 그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프레임을 씌운지 모르겠다. 저희는 탄핵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을 주장하지 않는데 지금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 저희가 준비한 CG를 보여주시죠. 지금 CG를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내용을 보면요. 그 탄핵 청원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의 외압 행사 뭐 있지만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 또 일본의 오염수 처리 해양 투기 방조했다. 저런 이유를 드니까 탄핵 사유 저게 적당하냐는 얘기잖아요. 더 중요한 거 두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법 65조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그 국회법 125조에도 불구하고 헌법 65조 더 상위법에는요. 탄핵의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 국회의원의 가반의 발의가 있어야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민들의 청원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 청원을 시작한 국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시작했던 국민이라는 분이 여기에 권오혁 촉불행동 공동대표예요. 이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요. 북한을 찬양하고 공무 등의 혐의가 있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를 찬양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 찬양까지 했던 사람들이 올려놓은 청원에다가 이렇게 동조를 하고 지금 국회의원들, 민주당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탄핵안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심의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말이 맞는가? 그리고 지금 이거 민주당에서 몰랐을 리 있습니까? 이거 촉불행동 여기 시민행동 대장이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지금 6번이나 위반했던 사람이 지금 이거 올렸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 안건 자체를 올린 사람이 청원 자체를 올린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자가 지금 청원을 올렸기 때문에 청원 안건에 저런 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 명품백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지 민주당에서 이거 따져봐라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 만에 하나요 탄핵 소추안이 지금 입법 통과를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요. 이게 기각되기 전까지 지금 여기 직무정지되는데 이러한 행정위 공백들 결국에는 국민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정말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이거를 올린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전체 또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한 명의 국민이 청원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한 133만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그 본질을 봐야지 그 사람 한 명을 보면 안 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5가지 사유가 있었잖아요. 이 국민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제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건 옳고 저건 나쁜지 이걸 판단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탄핵을 하려고 하지도 않은 민주당에게 자꾸 탄핵을 소추안을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안도요 140만 명이 동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이거 폐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때 당시에 우리 당 역시도 이걸 정쟁으로 활용 못해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행정과 그리고 헌법 질서를 위해서 아닌 것은 그냥 처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거대 야당이 정말 할 짓이 아닌 것들을 하고 있다. 제도를 너무나 악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 악용 얘기도 하셔서 첨언 드리자면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통과했잖아요. 얘기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도 합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청문회 들어보자 했다는 그 취지는 이해하나 절차상의 하자가 좀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같이 청문회를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빠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결을 해서 청문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요. 그 정책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들을 폐쇄해야 된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문제에서 찬반이 있었고요. 또 탄핵을 반대하는 거에 대한 그 청원도 150만 정도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저 국회에 133만의 청원이 들어와서 정해진 국회법에 따라서 저희가 청문회를 열고 말씀하신 그 5가지 중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지금부터 예단을 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이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대응 방안들이 기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거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서요. 이재명 당대표 국회의원 제명 청원 국회에 올리시고요. 이재명 증인으로 요청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요. 검사 탄핵을 추진하다가 이제 여론이 좋지 않자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슬며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검사 탄핵에 대해서. 근데 이 검사 탄핵 4명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을 순서에 따라 처리할 겁니다. 다만 이번에 그 탄핵과 그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금 중요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해병대 순직과 관련해 가지고 이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이렇게 녹취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다음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해보겠을 텐데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의 이 공범인 이모 씨가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로비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닙니까?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할 이유에 있지도 않고요. 자기는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좀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답이 좀 나오는 모양새입니다만 이모 씨가 일단 임성근 전 사단장 등 당사자 구명 로비한 의혹 부인하고 있고 녹취 당사자인 이모 씨도 자신이 허세를 부린 것 같아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일단은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시기가 8월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건 7월입니다. 그럼 지금 이첩 보류를 한 시점이 더 빨라요. 로비를 했다는 시점보다. 그럼 로비를 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이첩 보류를 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에 민주당이 지금 반응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행태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음모론들에 계속해서 기대게 된다. 민주당의 정치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 탄핵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이런 작은 음모론들에도 기대서 이런 것들 문제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고 결국엔 민생을 돌볼 시간들 자체를 버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할 수 있는 작업도 하지 않았다. 허세 부린 것이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요 이게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하지만 검증할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통화 내용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이 일이 일어나니까 불미스러운 해병대 순직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표 내려고 하니까 사표 내지 말아라. 내가 VIP에게 연락하겠다. 구명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허풍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투스타인데 3스타로 승진을 시키려고 했고 이 통화는 작년 내용인데 작년 기준으로 내년에 해병대에 3스타 자리가 4스타가 되는 자리가 생긴다. 내가 그 자리에 임성근을 넣으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요. 그런데 뭐 기업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병대의 어떤 고위급의 인사와 관련된 것을 미리 이렇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것이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이 녹취록에 나오신 이모 씨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어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에요. 1심에서. 2심은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도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자의 말 한마디가 민주당 내를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군인 인사를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군인, 경찰 다 인사식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논리로서 펼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거 무슨 정가로 지금 이거 무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 허풍 떨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런 허풍조차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 이슈로 지금 끌고 들어와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삼으려고 하고 있고 예.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면 이거 민주당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민생 예. 정말 항상 말하듯이 민생 좀 돌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좀 잡아주실까요? 다음 주제는요.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도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싸움이 너무 거칠고 구태의 전형을 두 분 다 양쪽 후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 좀 중단해 주었으면 하는. 문자 1심 논란의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 당이 공개적으로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지 않잖아. 지금 얼마 됐어? 90일이 넘었어. 아니 저게 무슨 당이에요. 원희룡 후보가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든다 이렇게 제기를 하자 한 후보가 원 후보가 이제 다중인격 구태 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뭐 좀 정리를 할 것 같아 보였는데 더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더 격화되는 양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저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너무 가열돼서 안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한쪽은 흑색 선전 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한쪽은 흑색 선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흑색 선전이라는 것 네거티브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유포하는 것은 흑색 선전이지만 예. 유권자들의 판단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실 확인은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러한 부분들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뭐 국회의원 선거 등등등의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에 대한 정가 기록부터 다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한 3가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느냐, 당정 간의 소통을 원활히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경제 상황 너무나 어려운데 예. 이러한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 3가지 정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지금 선택 기준이 될 것인데 첫 번째 뭐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당정 간의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네거티브와 흑색 선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로 사실 검증 차원 정도에서 다뤄지길 바라고 여기 지나친 흑색 선전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당대회 이후에 좀 단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더 격화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진중권 교수가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긋고 말렸다. 사과하지 않은 이유 한동훈 후보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중권 교수가. 저는 그 삼자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은 요즘 들어 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이렇게 폭로가 이어지는지 정말 보기 안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이 문자의 메시지 무시의 논란의 본질은 2가지예요. 네. 하나는 그 특수관계인 한동훈 후보가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에 대해서 무시한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맞나?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 여론인 거죠. 이게 본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예. 사과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영부인에게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대해서 네. 이분이 과연 나중에 당대표가 됐을 때 당을 제대로 잘 이끌 수 있는가라는 예.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사실 큰 본질이에요. 문자 예. 무시 논란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진중권 교수와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57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본질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사과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의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하고도 하고 싶었던 것이고 예. 다른 지인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흔히 좌파라고 불리는 진중권 교수와 57분 동안 통화를 하고 상의를 했다는 것은 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그 별다른 악영향은 없지만 오히려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어떤 진중권 교수와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고 상의하는 관계라는 것을 지지층들이 알게 된다면 이것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내용을 보면요. 지금 그 사과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이 자기 관련이 없다. 그거는 그 윤 대통령 친윤 사람들이 이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 본질은요. 전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잘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자를 씹었냐 안 씹었냐는 이미 지난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네, 근데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야 성공시킬 것이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것이냐인데요. 문자를 씹었다 안 씹었다 이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다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렇게 폭로전이 이어지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해당자들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사건부터 폭로가 이어졌던 것, 지난 대선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다 폭로가 이루어졌던 건이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이 폭로전 또 누가 잘못했느냐 이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결과를 미칠까 이게 좀 관심이지 않아요? 저 그래픽을 한번 좀 올려봐 주시죠.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쭉 보입니다만 제가 일일이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 이게 이제 무당층을 포함했거나 국민의힘 지지층 포함해서 다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공격이 죄송합니다만 3대1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여기에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도를 좌우하는 것은 표본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만 넘어가도 이거 신뢰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본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는 표본이 사실 완전히 다르다라고 봐야 된다. 이 전대에서요. 이준석 당대표와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상에는 이준석 대표가 24%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나경원 대표가 4%를 앞섰죠, 당원에서. 이것은 오차 범위가 아니라 오차가 28%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차 28%라는 건 여론조사의 표본 자체가 아예 틀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럼 지금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거 당원 이 두 파트는 아예 다른 표본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여론을 끌고 나가기 위한 여론조사가 될지 몰라도 실제 결과와는 전혀 다른 여론조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저 여론에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그 2차로 가느냐가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까지 갈 가능성은 높게 보십니까, 밖에서? 저는요 최근에 문자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어떤 댓글팀 논란도 터지고 원희룡 후보가 제기했던 공천에 가족이나 인척이 개입했다는 이런 네거티브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지율이 막강하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어떠한 네거티브도 지금 한동훈의 대세론을 꺾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쨌든 대통령과의 갈등을 불안해하는 요소보다 앞으로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추세로 간다면 1차에 끝날 것 같다. 이런 판단해 봅니다. 알겠어요. 저 여론조사를 좀 믿는 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동해의 한 노래 주점에서 여정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거가 됐습니다. 범인은 추파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가 흰색 승용차 운전석을 가로막습니다. 형사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승용차에서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 나옵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동해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입니다. 살인범은 이 노래주점에 들어와 여 종원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주점에 들어간 지 20분도 안 돼 살인을 한 범인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인근 공원으로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들어와서 이제 뭐 들락거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거나. 숨진 여성은 주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주방 일을 하던 주부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한 거 우리도 그래 알고 있어요. 아까 농촌에서 워낙 자리도 없고 제가 손해보면 맞지. 경찰은 피의자가 주점을 몇 차례 드나들며 숨진 여성에게 추파를 던졌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몇 번 왔던 손님이라고만 진술하셔가지고 둘 간의 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네,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서 살해한 3인조 가운데 한 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캄보디아로 도망을 갔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58일 만인데 경찰은 도주 중인 나머지 한 명의 행방도 도주 예상국가의 사법당국과 공조에 추적 중입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바지에 녹색 후드를 입은 남성이 양팔이 붙들린 채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27살 이모 씨입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여명의 기회가 있어요.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도 있고.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달아났다 5일 만에 프놈펜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 씨가 검거 58일 만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하고 돈을 요구하다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범행 직후 국내로 들어왔다 먼저 붙잡힌 공범 1명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돈이 뭐 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경찰이 공범의 신병을 추가 확보하면서 혐의 입증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아직 체포 못한 나머지 1명에 대해 도주 예상국가 등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재판에서는요,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들과 매니저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 씨의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네.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피고인들이 다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유죄다, 내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 이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김호중 씨의 혐의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어요.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는 뭐냐면은 범인 도피 교사인데 이렇게 범인 도피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단순히 김호중 씨 혼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가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속사의 대표 본부장 그리고 매니저까지 다 이러한 범인 도피 교사의 그 가담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나마 범죄 혐의가 좀 애매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런 범인 도피 교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김 씨의 모든 그 범죄가 유죄가 인정되는 데는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김호중 씨 측 다음 달 재판에서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어떤 전략을 보이게 될까요? 지금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일단 변호인단이 개편된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결국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공판 단계에서는 과연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있을 것이고 부인해서 다퉈야 될 범죄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뭐 어느 정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이 혐의 사실이 있지만 네. 예를 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는 음주에 대한 측정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술을 마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추상을 적용할 정도의 음주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아마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검토하면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 여하에 따라서 향후 공판 전략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판 그 전략을 예. 얘기해 줬으면 조기현 변호사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 김호중 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는 여기 제외했어요. 요거는 아까 말씀대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예.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에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그 수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소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형사처벌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오히려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을 이걸 덮으려다가 이를 무지막지하게 그냥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키워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처벌을 받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냥 단순한 음주운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랬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났을 것을 지금 구속돼서 구속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매우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들이 예.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재판에는 김호중 씨의 어머니라는 여성이 등장을 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예, 어제 아마 첫 번째 공판이니까 많은 팬들이 네. 이 법원에 몰려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용된 재판석 방청석은 17석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이 공판장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누가 봐도 어머니로 보이는 내용 취지의 어떤 인터뷰를 한 분이 있어서 예. 어머니가 이제 인터뷰를 했고 우리 애가 겁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런 이 인터뷰를 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해프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칭했다기보다 누가 봐도 이제 어머니처럼 행세를 하긴 했는데 네네. 이제 내용이 사칭한 것처럼 보도가 됐고 아. 그래서 김호중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네. 인터뷰를 했다가 그 기사는 지금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김호중 씨 측 다음 달 재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니까 어떤 또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축구 대표팀 새 감독 홍명보 감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내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 감독이 어제 처음으로 이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2월 달부터 제 이름이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강위, 축구협회, 언론 났는데 저는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뭔가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었고 저는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K리그 예. 경기에서도 이제 뭐 팬들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홍명보 감독이 좀 거짓말한 거 아니냐. 왜 그런 이야기가 들을 수밖에 없냐면 예. 그 7월 7일에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됐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틀 전까지만 해도 홍명보 감독은 나는 국가대표 감독 관심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그 7월 5일에 수원 FC하고 경기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본인은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특히 울산 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틀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감독이 내정됐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팀을 떠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연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가 합법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과연 지금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이제 네. 월드컵 최종 예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감독이 아닌 홍명보 감독으로 과연 월드컵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있고 거기에다가 잠재적으로는 지금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예. 지금과 같은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축구 팬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는데 박주호 축구 해설위원에 이어서 이영표 해설위원까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행정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발표 상황을 보고 박주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충격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이영표 의원 예. 같은 경우에도 이 축구계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는 입장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력강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잘 지켜보고 알고 있고 특히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됐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결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과정에서 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운영 이 과정이 예. 이 본인이 봐왔던 것과 너무 다르게 보수적이고 위계적 질서, 과거 축구 선수 당시의 어떤 이런 모습처럼
매우 정상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구협회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 회의 참가국들과 연쇄회담에 돌입했습니다. 독일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 등 모두 6개 나라 정상들과 만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와이를 떠나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독일과 캐나다, 네덜란드 등 6개 나라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독일, 캐나다와는 유엔사 가입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논의했고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It is an incredible pleasure to sit down with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again. We work tremendously well together. It's great to have him here at NATO.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45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 협력에 따른 위협을 이들 나라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외신은 윤 대통령의 북러 밀착 외교 비판 메시지를 비중 있게 다룬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나토 회의 참석 정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윤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인도태평양 4개국, IP4 국가와 연쇄회담하는 윤 대통령은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에 이어 내일 나머지 국가인 뉴질랜드, 인도 정상과 차례로 만날 계획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북러 밀착을 우려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청했던 F-16 전투기도 보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나토 회원국 정상이 회의장에 모였습니다. We will reinforce our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to push against the growing alignment of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회원국 정상들은 현지 시간 10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 규탄하고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장 곳곳에서 북한산 추정 무기가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F-16 전투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I'm also pleased to announce that as we speak, the transfer of F-16 jets is underway. Coming from Denmark, coming from the Netherlands, those jets will be flying in the skies of Ukraine this summer. 미국산 전천후 전투기 F-16은 올여름 출격을 목표로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는 건데 노르웨이 6대, 덴마크가 19대, 네덜란드가 24대를 기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회의에선 미국과 독일 등 5개국의 추가 방공 시스템 장비 제공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이 잇따라 협의됐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K-방산의 핵심 축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또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 관련 현안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루마니아로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소총 한자로 만들지 못해서 미군의 원조를 받던 한국이 지금은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로켓,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됐습니다. 이번엔 루마니아인데요. 국내 방산업체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자주포 패키지 1조 4천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 54문을 포함해서 정찰, 기상관측용 차량 장비 포함해서 탄약, 이 자주포 패키지를 이 방산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다라는 게 최종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K9 자주포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무기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이 의미가 있던 건 예. 이차례 나선 경쟁국들이에요. 특히나 독일, 튀르기에는 최신형 자주포를 내세웠지만 예. 이런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의 경쟁 제품을 제치고 계약을 따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야 1조 4천억 원이 얼마나 큰 규모냐라고 하실 텐데 루마니아가 최근 7년 동안 무기 도입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방산 강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K9 자주포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출액이 13조 원을 넘었어요. 맞습니다. K9 자주포는 누가 만들었느냐?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해서 독자로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이번 수출로 인해서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호주, 인도 모두 10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적 K9의 이제 누적 수출액은 13조 원을 돌파하게 됐고요. 루마니아가 나토 회원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번 이제 루마니아까지 이제 수출하면서 나토 회원국 가운데는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는 모두 이제 6개 국가로 확대가 돼서 이미 이제 K9 자주포가 세계 수출 시장의 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루마니아 수출로 인해서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은 한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9 자주포 수주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무기 체계에 대한 수출도 도전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나토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참에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 K9 도입에 이어서 다음 타겟은 바로 유럽 시장에 장갑차도 안착시키겠다라는 네. 목표인데요. 특히 루마니아가 핵심 국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을 도입했고요. 예. 이번에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유럽 주요 방산 협력국이면서 K방산의 거점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루마니아 정부는 하반기에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로 에어스페이스는 이제 독자 개발한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은 지난해에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서 호주군의 최종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경쟁국들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네. 당시에 미국, 영국, 독일의 대표 장갑차가 경쟁한 끝에 네. 호주의 선택을 받았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레드백 장갑차의 경우에는 K9과 동일한 동력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루마니아군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산 수출은 조단이다 보니 수출 금융이 뒤따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방산청은 홍보와 더불어서 수출 지원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올해가 이제 K방산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지 굉장히 주목된 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계 방산 시장의 뭐 4대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예상하시나요? 사실은 세계 시장의 3대 방산 강국 하면 부동의 미국 1위, 러시아 2위, 프랑스 3위거든요. 근데 지난해 우리나라 이제 방산 수출은 140억 달러입니다. 18조 원을 돌파하면서 세계 한 5위에서 6위 수준. 한 개 국가 내지 2개 국가만 추월하면 4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이 계속이 되면서 세계 각국이 안보에 굉장히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방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여세를 몰아서 올해 방산 수출 목표는 200억 달러입니다. 네. 그럼 한 27조 원 상당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도약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현안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스페인의 유명한 축제인데요. 산페르민 축제가 요즘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산페르민 축제는 80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진 축제인데요.
이 축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매일 아침 열리는 황소달리기입니다. NC에로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매일 8시에 진행되는데요. 축제 참가자들이 좁은 거리에서 황소들과 함께 달립니다. 이 행사에서는 아찔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네, 그런데 참가자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장면도 보입니다. 이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축제는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안전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동물권 운동가들은 이 행사에서 열리는 투우와 황소 달리기를 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동원되는 황소들이 인간의 오락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과 학대를 당한다고 지적하는 건데요. 이들은 투우 없는 축제도 충분히 성공적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오래된 축제의 전통과 현대의 가치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춘천이 31도 보이겠고요. 폭염특보는 앞으로 더 확대돼서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전북과 영남 지역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제주는 오늘과 내일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31도, 대전 29도,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내륙은 당분간 장마가 쉬어가겠고 제주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